나의 또 하나의 기쁨은 베르들랭 부인이 따님과 함께 나를 찾아온 일이다. 부인은 따님을 부르본노 온천으로 데리고 갔다가 거기서 모띠에까지 와서 나를 찾아와 이틀인가 사흘을 묵고 갔다. 부인은 많은 친절과 성의로서 나의 오랜 반감을 마침내 극복하고 말았다. 내 마음은 그녀의 온정에 굴복하여 그녀가 그렇게도 오랫동안 내게 보여준 모든 우정에 보답했다. 이번 여행에는 나는 특히 감동을 받았다. 당시 내 처지로서는 기분을 달래기 위해 우정의 위안이 크게 필요했던 만큼 한결 더했다. 나는 내가 어리석은 민중들에게 받고 있는 모욕으로 그녀가 기분을 상할까 두려워서 그녀를 슬프게 만들지 않으려고 가능하면 그런 광경을 그녀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그것은 나로서는 불가능했다. 그녀와 산보를 할 때에는 그녀가 있으므로 무례한들을 다소 억제할 수도 있었지만 부인이 그것을 직접 목격한다면 평상시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짐작하기에 충분하였다. 내가 밤에 집에서 습격을 받기 시작한 것도 그녀가 나의 집에 묵고 있는 동안이었다. 어떤 날 아침 부인의 하녀는 밤사이에 던진 돌이 창 곁에 수북히 쌓인 것을 발견했다. 문 앞에 튼튼히 메어두었던 아주 큰 벤치가 나동그라진 채 문에 기대어 세워져 있었다. 그래서 이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더라면 나가려고 맨 처음 문을 연 사람은 자연 호된 꼴을 당할 뻔했다. 베르들랭 부인이 이런 사정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 직접 목격했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하인이 온 마을 안을 돌아다녀서 모든 사람들과 가까이 대해 보았고 몽몰랭과도 직접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기 때문이다. 그래도 그녀는 내 신변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에 아무런 주의도 하지 않는 모양이었다. 몽몰랭에 대해서나 누구에 대해서도 내게 말하지 않고 어쩌다 내가 그런 얘기를 해도 거기에 별로 대답도 하지 않았다. 다만 영국에서 사는 것이 다른 어느 곳보다도 내게 편리하리라는 것을 납득시키려는 듯 보였다. 당시 파리에 와 있던 흉 씨에 대해서 나에 대한 그의 우정에 대해서 자기 나라에서는 내 도움이 되어주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부인은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여 주었다. 이 흉 씨에 대해 좀 말하고자 한다. 흉 씨는 그의 상업과 정치에 관한 저술에 의해 또 결정적으로 그의 스튜아트 왕조사 나도 그의 저서 중에서 이건 많은 프레보 신부가 번역한 것으로 얼마쯤 읽은 일이 있는 유일한 것이었다. 프랑스에서 특히 백과전서가들 사이에 크게 명성을 떨치고 있었다. 그 밖의 그의 저서를 읽지 못한 나는 그를 평하는 사람의 말에 의하여 흉 씨가 공화주의적인 정신을 아주 사치스럽게 편들면서 영국인의 역설에 결합시키고 있다고 믿고 있었다. 이런 생각에 근거해서 나는 그의 찰스 1세 변호론을 공정의 표본으로 간주하고 또 그의 덕과 지조를 그의 천재와 더불어 몹시 높이 평가하고 있었다. 이렇게 존귀한 인물과 만나 우정을 맺고 싶은 욕망은 흉 씨의 친우인 부플레르 부인의 권고로
영국에 가고 싶은 솔깃해진 생각을 한층 더 돋구어 주었다. 스위스에 도착하자 나는 그에게서 이 부인을 통해 한 통의 편지를 받았다. 그 속에서 그는 나의 천재에 대해 최대의 찬사를 보내고 영국으로 건너오라는 간절한 초대와 그곳에서의 나의 체제를 쾌적하게 하기 위해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고 친구들을 소개해 주겠다는 말을 덧붙였다. 그곳에서 나는 흉 씨와 동향인이자 친구이기도 한 원수 경을 만났다. 경은 내가 흉 씨에게서 받은 모든 호감을 확인해 주었고 또 경이 감명을 받은 그의 문학상의 일화까지 내게 들려주었다. 그 이야기에는 나도 마찬가지로 탐복했다. 고대의 인구 문제에 대해 휴머를 반박하는 논문을 쓴 왈레스가 그 저서의 인쇄 중에 그곳에 없었으므로 휴머는 그 교정을 보기도 하고 출판을 감독하는 것을 자진 맡아 주었다. 이러한 행동은 내 성질에 맞았다. 그런 식으로 나도 나를 비방하기 위해 만든 유행가를 한 부에 육수씩 주고 산 적이 있었다. 이런 까닭으로 내가 휴맥에 유리한 모든 종류의 선입견을 가지고 있을 때 베르들랭 부인이 찾아와서 그가 내게 대해 우정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는 것과 그가 나에게 영국의 경의를 표하려고 서두르고 있다는 것을 신이 나서 이야기해 주었다. 이것은 그녀가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그녀는 내게 이 열의를 이용할 것과 흉 씨에게 편지를 할 것을 줄곧 권했다. 나는 원래 영국이 마음에 들지 않았고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결심할 생각은 없었으므로 편지 보내는 것과 약속하는 것을 거절했다. 그러나 흉 씨로 하여금 나에 대한 호의를 유지시키기 위해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일은 부인의 의사에 일임하기로 했다. 부인이 모띠에를 떠났을 때 그녀가 이 고명한 인물에 대해서 내게 말한 모든 사실에 의해 나는 그가 나의 친구의 한 사람이며 그녀는 그의 더욱 친한 여자친구의 한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했다. 그녀가 출발한 후 몽모랭은 그의 책동을 계속 추진시켜 민중들은 이제는 구속을 느끼지 않았다. 그렇지만 나는 야유를 받아가면서 여전히 조용히 산책하고 있었다. 게다가 디베르너와 박사에게서 배우기 시작한 식물학에 대한 취미는 산책에 새로운 흥미를 더해 주었으므로 나는 그런 천민들의 소란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식물 채집을 하면서 이 지방을 돌아다닐 수가 있었다. 이런 냉정한 태도는 그들의 분노를 더욱 자극시킬 뿐이었다. 나를 제일 슬프게 해준 것의 하나는 내 친구들과 또는 친구라 자칭하고 있는 사람들의 가족들이 꽤 공공연하게 박해자들의 동맹에 가담하는 것을 보는 일이었다. 예를 들면 디베르너와 집안 사람들은 내가 귀여워하고 있던 그 이자벨의 부친이나 형제들도 그러했고 또 내가 기숙했던 그 집 여자친구들의 친척인 부아드라뚜르도 그의 처형인 지라르디의 부인도 그러했다. 여기 말하는 피에르 부아르 라뚜르라는 사내는 실로 야비하고 어리석은 녀석으로 그의 행동 또한 난폭했으므로 나는 그에게 화를 내는 대신에 그를 놀려줄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래서 예의 작은 예언자 비슷한 대여섯 페이지의 소책자를 써서
연자라 칭하는 산의 비엘의 환상이란 제목을 붙여 그 속에서 당시 나를 박해하는 중대한 구실로 되어 있던 기적에 대해 꽤 재미있게 풍자할 수가 있었다. 디페루는 저네브에서 이 원고를 인쇄하였으나 그것은 이 지방에서는 대단한 성과를 가져오지 못했다. 여삿될 사람들은 아무리 그들의 재주를 발휘한다 하더라도 세련된 기지나 다소 섬세한 농담은 거의 알아차리지 못한다. 이러한 운명은 이베르등에 체대해 있을 때부터 시작되었다. 파나레트 기사 로갱은 내가 이 도시를 떠난 뒤 한 해인가 2해 뒤에 죽었으므로 로갱의 아버지가 친척의 서류 속에서 그가 이베르등과 베르너 지방에서 나를 추방하려는 음모에 가담하고 있었다는 증거를 발견하였다고 괴로운 듯이 그러면서도 성실히 말해 주었다. 이것은 그 음모가 사람들이 그렇게 믿게끔 하려 하고 있던 것처럼 광신자들의 소행이 아니었음을 역력히 보여주고 있었다. 왜냐하면 기사 로갱은 광신자이기는커녕 관용이라는 것을 모르는 철저한 루물론자이며 회의주의자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또 이베르등에서 내게 팔을 부르짖고 나선 자는 이 파나레트 기사 로갱 외에 아무도 없었고 또 그처럼 성가시게 군 자도 칭찬과 비난을 아울러 한 자도 달리는 없었던 것이다. 그러면서도 그는 내 박해자들이 좋아하는 계획을 충실히 실천하고 있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